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300만 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은 누적 사망자 20만 9천여 명입니다. 미국이 치른 5대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정말 전쟁보다 무섭습니다. 한국은 K방역이라는 말과 함께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사례로 칭송을 받았지만 요즘은 이 얘기 잠잠하죠. 코로나19는 이처럼 안일한 방역의 틈을 곧바로 파고듭니다. 앞으로 추석을 낀 1, 2주가 코로나 방역의 중요한 기로입니다. 힘겹지만 극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출발 새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명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 자정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북측의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도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추석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의 상황은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집행부가 재신임됐습니다.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도 부결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손님이 불을 질렀습니다. 이 손님은 판매원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를 요점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수부터 봅시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95명 발생했는데요. 누적 23,611명입니다. 국내 발생 73명이고요. 해외 유입 2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데요. 33명이고요. 경기가 18명, 인천이 9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공동조사 공식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청와대가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 결과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 내용입니다. 자, 이 사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 주재한 거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긴급 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측과의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한 거고요. 또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 지난 6월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 후 중단됐던 군사통신선과 또 이런 것의 재가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영해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신 수습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요청도 더했고요.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색을 위해서 중국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자, 북측 반응이 그런데 좀 심상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앞서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에서는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으로 동원시키면서 수역을 침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 영해 침범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NLL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다른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서남해상과 서부 해안선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오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에는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 생각해 두고 있다라면서 수위 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시신 수습이나 수색에 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언급을 한 건데요. 북측의 응답이 만약에 이번 제안으로 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남북 대화의 복원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추석 고향 방문 자제, 재차 부탁했죠?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추석은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그 축항스라는 말 많이 네. 돌던데 뭐 추석에 이제 바캉스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이른바 축항스 가실 계획 세우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점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고향 방문뿐 아니라 여행과 집회에 대한 주의도 정 총리는 당부를 했는데요.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람이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쌓아온 공든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 적시해달라라면서 집회, 시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철저하고 빈틈없이 이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대규모 집회가 집단 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위기 모면했습니다. 네, 심판대에 올랐던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가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의협 대위원회는 어제 오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 회장 불신임 안건과 임원 7인 불신임 안건 그리고 의협 비대위 구성 안건 표결에 붙여졌는데 모두 부결됐습니다. 사유를 자세히 보면요. 왜 불신임이 있었는가 여기에 나오는 건데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 이중적인 행보 또 독단적인 날치기 합의문 서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의사들이 이제 투쟁하는 것을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부와 손을 잡고 이것을 막았다라는 전체적인 그런 결론으로 재신임 안건을 한번 붙였던 겁니다. 하지만 부결됐죠. 이게 이제 탄핵 네. 이거가 되려면 사실 그 전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였죠. 근데 그게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대위 구성안 그러니까 네. 최대집 의협 회장과 네.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이 이뤄지더라도 세 번째 안건이었던 비대위 표결에 대해서 이게 통과가 됐으면 사실상 집행부는 무력화시키고 비대위 구성으로 갈 수 있었던 건데 이것도 결국에 무산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수를 넘지 못한 건데 3분의 2가 안 된 겁니다. 찬성 87표, 반대 87표, 동수로 표결됐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거죠. 네, 그렇게 돼서 결국 최 회장 측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자, 전화요금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손님이 휴대전화가 대리점에 휘발유 뿌리고 불질렀네요. 네, 이게 좀 황당한 사건이네. 네, YTN 단독 보도라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반쯤 있었던 일이고요. 시흥시에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에 요금 문제로 손님 60대 여성과 대리점 주인이 다투다가 손님이 가게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휴대전화와 집기류가 모두 타서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화재로 가게 주인과 방화 여성도 화상을 입었고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60대 여성을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부러 불질렀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입건하는 건데 병원 치료 받고 나와야 구속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조기 사퇴 선언 이후로 정의당의 신임 당대표 선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김종철 후보와 배진규 후보가 결선까지 가는 건데 10월 9일에 결정될 정의당의 차기 지도부의 얼굴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당대표 선출 선거에 투표수로 와서 1위였던 김종철 정의당 당대표 후보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김종철 정의당 대표 후보를 알리는 소개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전에 민주노동당 2006년 서울시장 후보를 했고요. 네. 정의당에 와서는 노회찬 윤소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정의당 대변인을 거쳐서 이번에 정의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종철입니다. 예. 자, 정의당 신임 당대표 선출 결선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어제 선거에서 현역 의원인 배진규 후보를 제치고 투표수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김종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보십니까? 당원분들의 선택이시니까, 제가 딱 가늠할 수는 좀 없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좀 차별화된 정책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도 더 그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을 내야 네. 국민들이 우리 정의당을 다시 바라보고 또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길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점이 그러니까 정의당을 정책 정당으로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좀 많이 좀 다가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구체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이런 어떤 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이 네. 기본소득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예. 물론 이제 저희 정의당은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지사보다 더 이렇게 앞서 나가는 예를 들면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네. 뭐 이런 거를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기본 자산제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한 재분배 실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 그 다른 건 그냥 바로 말씀만 하셔도 알아듣겠는데 기본 자산제 이건 뭡니까? 보통 이제 현재 불평등이 되게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소득 불평등보다는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총선 때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청년들에게 1인당 3천만 원씩 그 금융 기본사 자산을 제공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네네. 보통 이제 자산이라 그러면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데요. 네네. 어떤 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국가가 어떤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공공 재산으로 많이 확보한 다음에 네. 어떤 국민들에게 이걸 기본 자산으로 그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 구체적인 어떤 정책 그 관련해서는 좀 더 제가 자세히 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네. 지금 저 원외 후보로서 느끼는 어려움 없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차기 정의당 대표의 임무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그 선명성, 이런 진취성도 있지만 네. 정의당을 아래로부터 이렇게 강화시킬 책임이 좀 임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없고 전국을 좀 돌아다니고 오히려 당원들을 그 밑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만나서 당을 다시 추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원외인 것이 그러니까 의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정의당을 다시 추스린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김종인, 안철수 이런 분들도 저보다 이제 훨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원내 인사 대표이긴 하지만 원내가 중요하기보다는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당의 비전을 이렇게 제대로 설파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외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그럼 다시 이제 바로 또 오늘부터 또 선거운동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남은 결선까지 어떤 각오로 어떤 하실 겁니까? 그 1차 선거 때와 비슷하게 이제 가야 되겠죠. 그 정책을 계속 또 강조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정의당의 선거에서 뭐 민주당과의 비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정의당 그리고 진보의 어떤 금기가 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취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당원들이 보기에도 우리 정의당이 새롭게 좀 그 변신하고 있구나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이런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선명성 말씀하셨는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특히 이제 포스트 심상정으로 이제 불리는 정의당 6기 지도부 통해서 만약에 이제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일단 선명함 이런 6기 지도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뭐 새로운 혁신, 비전 아까 말씀하신 거 만들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뭐 기본 자산제라든가요. 그다음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한 강력한 재분배 정책. 사실 민주당에서 그런 걸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올리고 말았던 그런 부분들이 컸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우리 정의당과 진보 진영의 금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금 현재 그 국민연금 그 문제가 있는데
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이런 부분에 적자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 군인연금 포함해서.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을 잘해서 이 적자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다 공평한 노후를 공평한 노후를 위해서 어떤 국민연금으로 서서히 조정해서 통합해 나간다든지 네, 네. 아니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포괄해서 예. 좀 진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합할 경우에 이제 반발이 클 겁니다. 예, 네네, 연금 통합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예. 그걸 설득을 잘 해야죠. 설득을 예. 하면서도 당장 근데 이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예. 그 작년 적자가 한 3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게 한 2030년이 되면 10조 원이 넘어가는데 네. 이렇게 유지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설계를 어떻게 재조정을 해가면서 예. 그 당사자들도 설득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높여가면서 좀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예. 자, 이 심상정 대표가 그 조기 퇴임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당과 개혁공조는 불행한 기억밖에 없다는 말 남겼습니다. 공감하시는 거죠? 뭐 예. 저는 뭐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예.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에 21대 총선 이후에 정의당의 좀 스탠스는 정의당의 길을 가는데 예. 그것의 원칙에 맞춰서 이제 사안들을 판단하면 된다. 이것이 뭐 우리 원칙에 맞지 않는데 민주당하고 공조를 해서 또 이렇게 비판을 받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예. 또 크게 봐서 이게 맞는 길인데 굳이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막 세게 나간다니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확실하게 정의당의 길을 그냥 쭉 가면 국민들도 알아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관련 논란으로 그 당원들이 대거 탈당했습니다. 네네. 근데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네. 청년 여성 등의 어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정의당이 추구해온 가치 이거를 또 네네. 제대로 구현한 부분과 사실은 또 이게 또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지지율 반등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 조문 관련해가지고 이제 예, 많은 예. 분이 탈당한 건 사실이고요. 예. 또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당의 어떤 당은 심상정 대표가 조문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보호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몇 분 의원들께서는 예. 피해자 보호 때문에 이제 본인은 조문 가기가 어렵다는 걸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의당이 지금까지 포괄해 왔었던 어떤 노동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리고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오다가 이제 뭐 소수자 문제 이런 문제 좀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둘 다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의당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뭐 성평등 문제라든가 뭐 다른 문제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성폭력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여성 특히 여성들에게는 본인의 안전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노동이라든가 불평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가는 그런 정의당을 만들면 해결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사실은 류호정 의원이었죠. 조문 반대했던 부분은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유호정 장혜영 두 분은 상대적으로 당에서 이제 젊은 여성 청년 의원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 특히나 그런 어떤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런 것에 많이 더 노출되는 여성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면서 추모열기나 조문 열기 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호정 장애인이 조문을 반대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두 분은 본인은 그 박원순 시장의 삶을 존중하지만 현재 피해자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여 네. 본인은 조문을 가기 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밝힌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다들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짧게.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는데 정의당과 민주당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일각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단일화 얘기는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고요. 예.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어쨌든 민주당의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오거돈 시장의 그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지금 피해자가 있는 이런 사건 때문에 생긴 그 선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되 어쨌든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고 또 그리고 그 진보적인 시민사회라든가 또 다른 진보 정당들과 선거를 같이 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보통 다른 나라 선거도 보면요, 대선도 있고 그런데 그 1차에서 일단 과반을 넘기지 못한 경우에 2차까지 가는 그런 선거들을 보면 보통 1차에서 그 투표수 제일 높은 분이 당선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네네. 좋은 조짐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철 정의당 대표 후보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북한군에게 피격된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이 어제 전남 목포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16일 어업 관리를 위해서 출항한 지 열흘 만이었는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의 뜻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왔지만 우리 군이 시신 수색을 위해서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경고하는 등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김준영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요동치고 있는 현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사건 파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건 경위를 두고 우리와 북한의 주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도 우린 지금 현장에 없었고요. 예. 북한 영토이기 때문에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북한은 자기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숨기고 정당화하거나 또는 합리화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측 발표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북한이 80m 거리에서 이 씨의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이게 밝혔는데 이렇게 이런 거리에서 이런 질문 답변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예. 북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래서 이제 합동 조사라든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북한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범죄 자체를 그대로 있는 대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화하게 되고 정당화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와 시각차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또 북한이 또 10여 발의 총탄 사격한 뒤에 가봤더니 혈은 보이고 이 씨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군명적기를 상식적으로 입고 있었던 이 씨가 그 시신이 바다로 사라졌다. 이것도 사실은 선뜻 이야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발사 사격 자체가 확실하게 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부유물에 떠다니는 것인데 사실상 그 사격 자체가 사실 정당화될 수가 없죠. 네. 국제법상. 그러니까요.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듣는 정보들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 사건 정말 몰랐을까? 또 이런 의문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도 정확하게는 저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마 이 사안이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까지 그 사회에 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살 명령이 내려왔다 이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좀 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사안이 이 포고령이나 접경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것들이 내려왔다는 점에서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좀 적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그 전에 우리가 개성해서 우리의 월북자가 개성해서 왔다든지 네. 북한 전체 바이러스에 대한 예를 들자면 북한 평양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바로 투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를 하더라도 책임을 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남북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군의 정보 수집 능력, 뭐 신뢰도 이게 뭐 타격이 좀 크다,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몇몇 부분에서 좀 미숙한 면이 보이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했으며, 네. 그 다음에 정보를 취합했으며 하는 문제는 사실 그걸 다 밝히는 자체가 그 다음 정보에 대한 피해가 가든 정보 능력에 대해서 피해가 가고 이것이 누설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몇 부분의 미숙한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네네. 또 뭐 북측이 뭐 거짓 정보 또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물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설명 중에는 첩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걸 발표하거나 네. 행동으로 나가기 어려웠다는 부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이를테면 예전 상황, 예전 사례에 좀 어떤 비추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목함 지뢰가 가장 네. 최근에 2015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예. 그다음 그것도 이제 사실 북한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사실 경계에 있는 목함 지뢰를 했다는 것이고 예.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밝혀진 다음에 그 북한과 이제 고위 군당국자 회담을 하고 사실 공동선언문을 통해 가지고 사과를 유감의 뜻을 북한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자, 결국은요, 뭐, 시신을 찾지 않으면 어떤 상세한 상황을 또 우리가 어떤 뭐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북한은 뭐 일단 자체적으로 시신 수색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동시에 또 수색 작전에서 북측 영해를 뭐 침범하지 말라 이런 경고도 함께 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을 표하긴 했지만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국제 규범상에서는 볼 수 있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 이제 이것들이 자기들이 입지를 어렵게 하거나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밀릴 수 없다는 일종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자기 영해 내에서는 찾겠다는데 이 영해 자체가 결국 우리가 계속되는 서해 경계 수역이고 예. 사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우리의 이런 수색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과 명분을 침해할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밀리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작동을 했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 남북 관계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 네. 사실상 이 사건 전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자체의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이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상황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해묵은 논쟁까지 다시 나온 상황입니다. 북한이 영해 침범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 아닌 북한이 임의로 그은 선인데 북한이 다시 해묵은 쟁점 제기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사건 자체가 비화돼서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에게 정당성을 줘서 자기들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시신 수습을 위해서 온다는 것이 이것이 밀리게 되면 자기 주장들이 약화되는 입지가 약화되는 것들을 작동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김 위원장님 잠깐 그 전화 통화 상태 안 좋아서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번에 자기들이 어찌됐든 국제 규범으로는 잘못된 것들이 남한이 이것을 시신 수습을 명분으로 자기가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한 침범 여기서 밀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밀리게 된다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도가 좀 작동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시신 수색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남북 공동조사 수용할 가능성도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북한이
얘기한 것들과 남한이 얘기한 것들이 우리 측에서 얘기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북한이 해명이 필요한 거고요. 어찌됐든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사고든 아니면 자기들이 행위자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도발적 수준으로나 뭔가 관계 악화를 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아야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향후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합동조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꾸준히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을 밀어붙이는 게 맞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그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보내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통지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노무현 재단에 방송을 하는 중에 예. 그때 제가 속보로 들어왔었죠. 그때 제가 이 사건 이 통지문이 왔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정상적 국가로 가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국제법적으로 천인공노할 짓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부담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은 우리는 기대나 북한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한 20분 이후에 지금 통지문이 왔었거든요.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사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사안이지만 또 앞서도 이를테면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사건 이것도 있었고요. 이런 그동안에 쌓였던 일들도 이게 같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하노이 이후에 상당한 사실 북한 내부로서는 모욕감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력갱생이라든지 안으로 이제 폐쇄 지향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남 비난, 대미 비난을 해왔죠. 근데 이제 쭉 보면 김정은 위원장만은 아껴둔다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 비난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의 좋은 관계 이거는 지난 7월 10일 김여정의 발표문에도 들어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이 방사포를 쏘았을 때 3월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니까 김여정 위원장이 사실상 굉장한 험담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됐는데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가지고 우리 문 대통령을 위로하거나 또는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도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하는데 중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습을 하고 또 친서를 보낸 것들을 보면 약간의 투트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남한에 대한 비방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유튜브 방송상에서 일종의 그 예측을 하신 건데 예측이 맞았습니다. 북한이 사과할 기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예측하셨다면 그만큼 또 이 시점이 이때 나온 것 자체가 중요하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이 해상에서는 우리 지금 감청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보면 북한이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은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다 알게 된 것이고 이미 그 반응이 나왔을 텐데 이거는 사실상 인정하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북한의 부담으로 작동하고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자기 잘못을 사과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철도사고로 했을 때도 그랬었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보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국제규범을 지키는 지도자라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 살려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 부담이 이래 빨리 사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좀 이례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청와대도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그 친서, 그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정상 간 친서 교환 이루어진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양국 간의 연락선이 살아 있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핫라인이라든지 바로 직접 통신하는 것들은 끊어져 있죠. 그리고 네. 끊는 주체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북한을 이게 열기 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닫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도 북한이 열고 간 것이고요. 예. 신선은 좀 간접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도 진서가 꾸준히 갔다는 것이 사실은 최근에 바부두어대에도 나와서 27번이 갔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남북한에서도 정상간에 진서가 옵니다만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라인이라든지 핫라인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한라인과는 구별해야 되는데 이제 네. 어쨌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있었다. 예, 자체가. 통로는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이 자체가 또 어떤 그 비판의 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과 전문가 일부는 또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 회부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해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대응의 수위라는 것이 있고 북한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 말해서 저는 이게 최종적인 수단이랄까 뒷부분의 수단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네. 예를 들어서 서로 상호 공동조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후에 것들이 사과와는 달리 북한이 계속적으로 남한을 비판한다든지 예.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는 다음 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것은 북한의 것을 규정하고 책임을 묻고 분쟁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정도지 지금 꺼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그 공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수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보면서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예민하고요. 가져가는 순간에는 이미 분쟁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한다. 그럼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과거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제 무시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북한이 이제 국제기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자기들이 사과를 했음에도 만약에 가져갔다고 하면 북한이 다시 강하게 나오는 데 대한 빌미를 줄 가능성이 더 많죠. 네. 지난 금요일에요. 저희 출발새 아침에 서울민주당 의원이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된다면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서른 의원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이 굉장히 참 미묘하고 좀 예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북한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것을 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가 좋았다면 그리고 남북의 군사 합의가 이것들 정신이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치밀하게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지 않는 분위기와 또한 그러한 향후 대책의 부분이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남북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다시 합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일종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번 사건 발생 시점이 미묘합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시간이 좀 겹칩니다. 우리 정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이 종전선언에 대한 시점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종전선언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서로 약속도 되었었고 추진이 되었다는 면에서 그게 이제 좌절됐기 때문에 사실 문 대통령이 그동안에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우리의 허락 없이 전쟁이 없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걸 좀 공식화시킨 부분이거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이 종전선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꽉 막혀있고 긴장 상황으로 특히 2017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2018년이 우리가 발전시켜서 이게 평화로 가야 되는 부분이 좌절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2017년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을 찾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번 피격 사건 관련해서
미국과 어떻게 공조할지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성과가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한미 간의 공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사과하기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과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예, 이 향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북한의 사과의 김정은의 사과의 의미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아마 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추석 직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한 가능성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네. 대선 앞두고도 막판 깜짝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내부에서는 사실상 두세 달 전부터 특히 김여정의 7월 10일 네. 미국을 향하는 이런 언급에 대해서 사실 그 이후에는 만나기를 상당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벤트를 위해서는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요. 미국이 어떤 구체적인 양보를 하면 그때 만난다는 게 이제 북한의 생각이었는데 또 네네. 미국 측으로 보면 큰 양보를 하면 이것이 대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네. 물리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게 지금 북한을 갈 수도 없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네네. 제3국을 해야 되는데 이 3국은 준비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기 때문에 네네. 물리적으로 네네.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 원장님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영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YTN에도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